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저께 복습 좀 해봤어요? 할만하죠, 아직은. 예, 이제.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이해 안 되는 거는 계속 질문해서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 어려운 거는 지금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입문이니까요. 하나씩,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민법 실력이 조금만 초반만 잘 버티면은 금방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속 차곡차곡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면 되니까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제 민법 입문, 지금 이제 입문 체계가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5개 체계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원만하게 진행된 경우, 그 다음에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뭐다, 그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무효사유, 그죠? 무효사유까지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법학에서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효력이 없는 사유만 쭉 해놓는다고 그랬죠. 무효 8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얘기한 대로. 예, 그래서 어저께 그러면은 간단히 복습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저께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개관, 그죠? 개관 했을 때 민사 절차, 그래서 소장 제출하고 돈 냈는지 심사하고 피고한테 송달하고 소장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서 하나만 일단 하라고 그랬죠. 사람이 죽었으면은 소송을 진행 못하니까 부적법 받아가서 소를 각하한다, 안 받아준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에서 이제 판사하고 원고 피고가 나와서 재판을 한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는 걸 변론 종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는데 원고 승소를 청구 인용 판결, 저건 외우라고 그랬죠. 그건 법률 용어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그거는. 그 다음에 원고 패소를 청구 기각 판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는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는데 1심, 2심, 3심. 그래서 1심에서 2심 가는 거를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걸 상고라고 그랬죠. 합쳐서 상소 이렇게 했고, 그죠? 상소. 예,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만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거 어저께 엄마랑 같이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죠. 그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팔고 사고, 그죠? 그래서 판다고 제안하는 거를 매도 청약의 의사표시, 사겠다고 하는 것을 승낙의 의사표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체, 객체 의사표시. 우리 법학에서는 항상 3가지 요소는 공통된다고 그랬죠. 사람, 목적, 의사표시,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A는 B, B는 A에게 건물 토지 팔고 5억 받고, 팔고 사고, 이게 딱 합치가 됐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랬죠. 그죠? 유효는 효력이, 효과가 유효하게, 효과가 있다. 있을 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있을 유자. 그래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가 뭐냐, 이렇게. 매도인은 소유권, 점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고 5억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이 의무를 채무라고 그러고 이런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그죠? 법률 용어로. 그리고 B도 5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과 점유권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이게 채무, 채권. 이걸 합쳐서 채권 관계라고 한다. 그죠? 채권 관계. 그죠? 사람이 사람한테 행사하는 권리. 그죠? 이게 채권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깨고 있어야 돼. 모든 계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법률행위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민법에 규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실행위라고 하고 이렇게 딱딱 정해놓으세요. 정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저께 뭐를 했었냐면 요거는 어저께 개관한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제 그러면은 A가 B한테 땅 토지 같은 걸 팔 때 그럼 B가 그럼 네 땅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땅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등기부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부, 그죠? 예, 등기에 이렇게 A라고 써 있어야 A 소유라는 게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채권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로 말하면 채권, 의무로 말하면 채무부담행위. 그죠? 항상 권리 의무는 2개가 병존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행의 문제가 남겨있다고 그랬죠? 무슨 이행? 여기요. 그죠? 그래가지고 A는 B한테 소유권과 점유권을 넘겨주고 B는 A한테 5억을 주고 이런 이행의 문제가 나고 이게 주고받으면 끝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를 저기서 본 대로 물권행위, 처분행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저께 등기부 다 한번 봤었죠. 등기부.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하는 순간 B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소유권이다. 그죠? 그래서 막연히 내 거다. 이런 거를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요게 이제 법학에서는 요런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유권까지 하고 세 번째 이제 근데 이렇게 계약이 유효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돈 달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죠? 의무가 있고 돈 달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일 이게 무효면 효과가 없을 무자라고 그랬잖아요. 없다. 그죠? 없다. 그러니까는 소유권, 점유권 이전할 의무가 없고 얘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무효 사유를 우리 민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게 사람 측면, 목적 측면, 의사표시 측면에서 쭉 규율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장 흔히 있는 게 죽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다. 그죠? 죽었으면 권리 능력이 없다. 그죠? 권리를 취득 못 한다. 그래 그런 사람한테는 매매해도 당연히 무효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의사 능력은 정신병자라고 그랬죠. 의사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는 의사가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도 무효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다 그랬죠.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성년자가 근데 법률 행위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라는 개념은 일단 처음에 매매를 했을 땐 유효하다고 그랬죠. 유효하다가 취소 의사 표시를 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취소해버리고 유리하면 그냥 놔둬서 유효하게 그냥 법률 행위를 유지시키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저기 123번인지 456번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그죠? 그다음에 이미 계약 전에 건물을 팔았는데 이 학원 건물을 팔았는데 이게 불타서 없어졌다.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 그죠? 그다음에 법률을 규정을 지켜야지만 유효한데 법률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하겠죠. 왜냐하면 법에서 효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 그다음에 도박 같은 거,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 그죠? 도박 같은 거 보호 안 한다고 그랬죠. 도박빚은 무효.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흔히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표시도 비진이 가짜 진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땅 공짜로 줄게 이렇게 하면 가짜 의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무효. 그리고 통정은 야 네가 잠깐 한 달만 좀 네가 갖고 있어. 그럼 오케이 이렇게 서로 짜고 치는 거 그것도 무효. 그 다음에 차고 그죠? 여기처럼 아까 보는 대로 차고도 이제 가장 쉬운 사례는 얘는 100억에 팔으려고 그랬는데 쓴 걸 잘못해가지고 공 하나 빠뜨려서 10억이라고 했다. 근데 B는 10억인 줄 알고 얼른 승낙을 했다. 그럼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A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거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착오 취소. 착각. 그죠? 그 다음에 사기쳤다. 거짓말 쳤어요. 거짓말 쳐가지고 1억짜리를 5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B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박은 B의 목에 칼을 들이미고 너 5억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억을 줬다. 그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취소 4개, 무효 4개라고 그랬다. 8개, 무효 8개, 취소 4개. 이제 앞으로 민총 들어가면 이런 걸 하나씩 강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이제 들어가서. 예, 요까지가 이제 무효 사유들이에요. 무효 사유. 예, 그래서 요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유형. 그러니까는 유효하게 원만하게 진행된 경우 소유권 개념, 그 다음에 무효인 개념, 무효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효 취소까지 했어요. 간략하게. 그러면 요번에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됐어요. 계약은 유효해요. 왜냐면 계약이 유효해야, 그죠? 여러분, 계약은 유효해야 저기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효해야 효과가 발생하니까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채무가. 그죠? 채무가 발생하는데 그걸 불이행하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채무 불이행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처음에 얘기했지만 2억을 꿔줬다. 그러면 9월 1일 날 변제기인데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갚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그래서 채무 유효하니까 채무가 발생해요. 그죠? 계약이 유효해야 효과가 발생하니까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약이 유효한데 채무가 발생했는데 불이행한다. 즉 예를 들어서 A를 기준으로 해서 A는 소유권과 점유권 이전에 줬어요. 이걸 다 해줬어요. 근데 B는 5억을 안 줘요. 그러면 얘는 5억 줄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를 안 줬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됐죠. 그죠? 채무
채무를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죠? 채무 불이행. 또 거꾸로, 이건 지웁시다, 이거는 이렇게 지웁시다. 이거 그냥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B가 이제는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A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B를 기준으로 하면, B가 5억을 줬어요. 근데 A가 점유권과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 그럼 이것도 5억을 받았는데 변제기에 소유권과 점유권 이전해줘야 되는데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주니까 채무 불이행이 생긴 거죠. 채무 불이행. 그죠? 이렇게. 그럼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뭐 있느냐? 채무 불이행. 그러면은 만약 변제기가 어저께 만든 9월 1일이었어요. 9월 1일 날 소유권 점유권 해줬는데 얘가 돈을 안 준다. 또는 돈을 줬는데 소유권 점유권을 그 이행기에 안 준다. 그걸 갖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 이행을 지체는 늦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행을 안 해줬다. 지체 늦게 한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9월 1일 날 줘야 되는데 늦게 주니까는 이행을 지연한 거잖아요. 지연. 그죠? 그리고 이행불능. 말 그대로 얘가 돈을 5억을 줬는데 얘가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행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이죠. 이행 불가능. 그죠? 근데 또 얘가 건물을 줬는데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여기처럼 건물에 금이 가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건물을 줬으니까 이행을 했죠. 그죠? 건물을 줬으니까 이행을 했는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금이 갔으니까 불완전하죠. 그죠? 불완전 이행.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여기 네 번째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행 거절. 야, 난 안 해. 이렇게.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5억을 주는데도 안 받아요. 안 받고 난 소유권도 안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받고 난 안 줄래. 이렇게. 안 받고 안 줄래.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를 수령 거절이라고 그러고 받는 걸 수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령. 그걸 거절 안 받을래. 그럼 수령 거절하고 그럼 줘. 그러면 이것도 안 주는 것도 안 줄래. 이렇게 하는 게 이행 거절, 수령 거절이라고 그래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고 안 주고 수령 거절, 이행 거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개 유형이 있다. 채무 불이행에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개예요. 근데 이게 딱 법학에서도 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채무 불이행 유형을 네 가지로 규율을 하고 있어요.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생기고 어떻게 이제 구제를 받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B가 5억을 줬는데 소유권을 안 준다. 또는 소유권 점유권 해줬는데 5억을 안 준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얘가 돈을 5억을 줬는데 이걸 안 해준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러면은 변제기에 이행기 안 줘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을 한테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끔 법학에서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강제집행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강제집행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강제집행.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러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그럼 맨 처음에 B가 나는 5억을 줬는데 그러니까 가서 좁혀가지고 뺏어올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력구제가 금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법원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그러면은 저거 소유권이나 점유권 달라. 또는 여기에 A가 하면 빨리 5억 달라. 이렇게 소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는 거예요. 승소 판결이 이제 확정된다고 그래요.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세 번에 걸쳐 싸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심, 2심, 3심. 근데 3심까지 가서 다 이겼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다퉈요. 세 번까지만. 더 이상 못 다투는 거를 확정이라고 그래요. 판결이 확정된다. 왜냐면 끝났으니까. 판결이 세 번 다 해줬으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확정이 된다 그래. 이제 승소 판결 확정이 돼가지고 이 확정 판결로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 신청을 해요. 예컨대 A가 B. 그러면은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데 예컨대 여기서요. A가 B한테 소유권 줬는데 5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시 여기서 보면은 다시 A가 B한테 5억 매매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청구의 소.
그죠? 그럼 어저께 봤죠? 분쟁이 일어나면 맨 처음 소장 제출해서 쭉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얘가 이제 다 이겼어요. 3번에 걸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B도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억도 있지만 이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 이제 관악구에 무슨 건물이, B 소유의 건물이 있었다. 건물 있었어요. 그럼 이 판결을 확정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B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거야. 강제 집행 신청. 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경매가 들어가요. 경매. 대충 들어봤죠.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이 건물을 갖다가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경매. 그러면 경매를 하러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건물을 경매 받으러 뭐 A, B, C, D, E가 이제 경매를 받으러 이 건물을 경매 받으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만약 이게 뭐 저기 10억짜리다. 10억짜리면은 얘네들이 야 난 10억에 살게. 나는 11억에 살게. 나는 12억에 살게. 그러면 누구한테 경매되겠어요? 12억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팔리겠죠. 그죠? 경매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경매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경매 법원에다가 12억을 내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제 E가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얘가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B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뺏기는 거야. 지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뭐 로스쿨 3년 동안 맨날 이런 걸 연습하게 됐고, 변호사 하면서 맨날 경매 신청하고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대금 지급 청구해서 승소 판결 확정되면 그걸로 비소유 부동산 같은 거를 갖다가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경매가 된다. 그러면 경매 받는 사람이 돈을 내고 등기를 하면 이 부동산은 이제 경매 받는 사람의 소유가 되고 B는 소유권을 상실해요. 그죠? 그러면 이 경매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12억이 법원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A한테 5억을 배당한다 그래요. 배당. 그럼 5억은 이제 승소 판결 받아서 5억에 강제 집행을 해서 자기는 만족을 얻었죠. 그죠? 5억을 받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 채무불이행하면 강제 집행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최소한 요 정도는, 이번 입문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가서 정리해놓으면 돼요. 알았죠? 다시. 소재기, 승소 판결,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아서 계속 이겼다. 그러면 확정이 된다. 확정되면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거기서 경매 받는 사람이 돈을 내면 그거를 배당해 준단 말이에요. 그 채권자들한테. 그죠? 그러면은 A는 5억을 배당받아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만족을 얻는 거죠. 강제로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B는 강제로 뺏기는 거죠. 자기 부동산 뺏기고.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했으니까는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법에서. 그죠? 그래서 민법과 강제집행법.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스쿨 가면 집행법 같은 것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거. 집행법. 알았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제집행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5억을 못 받아가지고 그동안 손해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손해는 지연이자라고 그러는데 이자 상당해. 그러니까 5억에 지금 연 12% 정도의 이제 지연이자가 붙는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받아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하면 저렇게 채무불이행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불이익을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 당하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해제라는 거. 이렇게 얘가 채무불이행해서 안 준다. 그러면은 에휴 그냥 알았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그런 걸 해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해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그죠? 해제한다. 그게 해제는 채무불이행일 때만 나오는 거야. 채무불이행이 되면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야 그럼 계약 없던 걸로 하자 그래. 해제를 해버리는 거야. 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채무불이행을 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뭐 있느냐? 그러면 지금 만기하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세요. 아, 강제 집행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손해배상도 받아온다. 그 다음에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없던 걸로 해버려가지고 해제를 해버린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채무불이행한 사람한테 굉장한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채무불이행의 모든
저기에요. 이렇게 이 정도 가장 간단하게 해서.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어저께 여기까지 했었죠. 채무불이행 이렇게. 채무불이행 이렇게요.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됐다. 유효해야 돼요. 왜냐면 효과가 발생을 해야지 채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채무불이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무효면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무효면 채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무가 없으니까 불이행할 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채무가 없으니까 불이행도 없죠.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만일 A가 B로부터 매매 대금을 제공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잔금 지급기일에 A가 등기소유를 제공했음에도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채무 불이행이다. 그래서 유효해야지 채무가 생기고 불이행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반대로 무효면 채무가 없으니까 불이행도 없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당연하게. 그럼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서 첫째 이행지체. 위와 같이 이행기일에 이제 이런 이행기일을 변제기라고 그랬잖아요. 변제기. 그죠? 변제기. 그러니까 변제기라고도 하고요. 이행기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변제기, 이행기. 그래서 아까 뭐 12월 1일이다. 이때 이제 주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돈 5억이든지 소유권 같은 거를 이행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뭐 가능함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법학에 들어오면 고의라는 거, 그다음에 과실이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고의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의도적으로 안 주는 거, 의도적으로 그죠? 과실이라는 건 실수로 별거 아니죠. 실수로 이렇게요. 그래서 고의, 의도적, 일부러, 과실, 실수로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법은 민법을 위반. 그러니까요 법학을 보면은 앞자만 딴다든지 뒷자만 따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뒷자도 따고 중간도 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좀 적어놓고 요게 뭐에 앞자 뒷자구나 이렇게. 그죠? 위법은 민법을 위반한 거를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죠? 뭐 이거 거꾸로 뒤하고 앞에 걸 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할 수 있잖아요. 위법, 민법을 위반. 그죠?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채무불이행 했으니까 민법을 위반했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나왔을 때, 고의는 거기에 아까 말한 A가 여기처럼 A가 등기소를 줬는데 B가 잔금을 고의로 안 준다. 일부러. 그 다음에 과실로 안 줬다. 그렇게 되는 게 민법을 위반했죠. 민법은 채무불이행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채무불이행 했으니까. 그죠? 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 요거 독해가 되죠. 그죠? 독해가 쭉 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변제기 안 주는 거예요. 늦게 주는 거. 그러니까 지체죠. 늦게 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이행 불능은 아까 본 대로요. A와 B가 했던 계약은 유효해야 돼. 일단 유효하게 체결이 됐어요. 그래야지 효과가 생기니까 체결한 후 건물이 A의 과실로 실수로 그러니까 A가 자기 소유 건물에서 담배를 피다가 잘못해가 떨어뜨려가지고 불이 나서 없어졌다. 그죠? 그럼 실수로 불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줄 건물이 없으니까 불능이죠. 불가능의 줄임말. 그죠? 불이 타서 없어진 경우는 A는 B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불가능인데 앞자 뒷자를 딴 거죠. 불가능을 불능이라고 한다. 불능. 그죠? 불능. 예, 이것도 이해되죠? 이것도 이해가 되고, 불완전 이행. 이행기에 이행을 했어요. 건물을 줬어요. 이행을 했지만 건물에 금이 가서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건물을 10억에 팔았다. 그럼 10억짜리 완전한 건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이 가 있으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불완전 이행. 그죠? 이렇게. 불완전한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말고 이행 거절. 여러분들은 지금은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는 요거 채권자 지체하고 부수적 주문은 본 강의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채무불이행 유형은 요까지 4개 있어요. 4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잔금 기일 전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A가 B한테 건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못 줘. 이렇게. 이행 거절. 그럼 B가, 그러니까 이행도 이거 주는 거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플러스 네가 돈 줘도 나 안 받을래. 그러니까 수령 거절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수령 받는 것도 안 할래. 그렇게. 수령 거절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행 저기 채무 불이행 유형 이제 개념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행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행 거절까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본 대로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는 여기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은 나중에 하고 채무 불이행의 효과. 그래서 강제이행 이제 해보세요. 강제이행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말고 그러니까는 저기 5억 매매대금 청구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3번에 걸쳐 이기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고 그죠? 거기서 그럼 강제 집행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를 연다. 그러면 경매에서 많은 돈을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받는다. 돈 아까 본데 12억 주고 등기를 받아서 그 사람 소유가 되고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법원에 12억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중에서 채권자인 A한테 5억을 배당해 준다. 그런 용어 알았죠? 용어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받아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냥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는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민법을 전형적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민법을 전형적으로. 채무불이행의 큰 유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채권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채권법. 그 다음에 채권에 이제 그렇게 해서 4가지 했죠. 4가지. 그래서 유효하게 계약이 진행된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큰 유형, 그죠? 그래서 이제 입문할 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5번째가 담보예요. 담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가 만약 1억을 꿔준다. 그럼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1억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억을 확보할 수 있는 너 보장책을 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그래 너 돈 꿔주겠는데 너 담보로 뭐 낼래? 막 뭐 할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돈 안 갚으면 아까 말한 대로 건물이라도 있어야 그걸 강제 집행해서 1억 배당받아서 저기 자기 손해를 보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너 뭐 내놓을래? 그렇죠? 뭐로 보장해 줄래? 꾼 거를. 그래서 여기서 담보 요건 나중에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채무자 자력 확보라고 나오는데 채권자 대의 채권자 취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좀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할 건데 하여튼 민사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많이 출제돼.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출제 영역이에요. 논점 알았죠?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권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로 3층 되면요 도사가 돼요. 최대 채취.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요거는 채권법 가서 간단히 할 거예요. 간단히.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요. 본강에 가서 하고. 그래서 이제 담보라는 개념부터. 담보라는 개념. 담보에는 사람을 담보로 산다. 사람인자. 사람을 담보로 제공해요. 사람인자. 그리고 물적 담보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알겠죠? 사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 이렇게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간단히 노트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가봅시다. 3페이지. 예, 그래서 3페이지를 보면은 인적 담보라는 거. 인적 담보. 사람을 담보로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갑이에요, 갑. 근데 친구가 와서 돈을 자꾸 5억을 꺼달라고 그래요. 근데 꺼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5억을 꺼줄 텐데 너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널 꺼주겠냐. 담보를 세워라.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저평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서, 야, 네가 나 대신, 을 대신 돈을 갚는다고 보증 좀 서줘라, 보증 좀.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을은 보니까 재산이 있어요. 건물이. 그죠? 병은 을의 친구인데 재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이제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병을 데리고 가서 갑한테 야 병이 보증 서준대. 그러니까 돈 좀 꺼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갑이 야 그러면 너 을이 안 갚으면 나한테 돈을 줄 거냐? 그러면 오케이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거를 갖다 보증이라고 그래. 보증.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담보가 됐죠.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인적 담보라고 그래. 보증을 사람이 담보를 섰다고 그래서 인적 담보. 그래서 을이 안 갚으면 병이 갚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봐보세요. 근데 이제
얘도 그러니까 을도 돈을 이행기 때 안 갚았어요. 채무 불이행을 했고. 그럼 얘한테 했더니 첫 번째 얘가 돈을 안 내요. 그럼 또 갑은 이제 병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 돈 줘. 그랬더니 두 번째 병도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준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강제집행이죠. 얘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아까 적을 하는 거예요. 갑이 병한테 아까 또 행거 보세요. 5억 보증해서 얘는 보증 그러니까 5억을 갚을 채무를 보증 채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증해서 5억을 대신 갚기로 했으니까 5억의 보증 채무라고 그래요. 그죠? 보증 채무. 병이 채무를 줬잖아요. 요거를 소를 제기하겠죠. 이행의 소.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갑이 승소 확정을 해요. 승소 확정. 판결까지 받아요. 그죠?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이제 경매 절차에서 예컨대 이제 갑을 병 해가지고 정이 5억의 경매를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배당 절차에서 누구한테 이 5억을 누구한테 이제 그럼 이제 정이 5억을 배당받았으면 이 부동산의 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5억 주고 지가 경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까지 이해되죠? 똑같이. 그럼 이제 배당 절차에서 갑이 5억을 배당받는 거죠. 배당받는다. 그죠? 그러면 갑은 이제 손해가 없겠죠. 5억 꺼주고 5억을 받아갔으니까. 그죠? 이런 절차. 그래서 저기는 사람이, 그죠? 여기 병이 보증인이 사람이라는 보증인이 담보가 됐으니까 인적 담보.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물적 담보, 물건. 그런데 이번에는 갑이 보세요. 을한테 돈을 꿔줬는데 5억을 꿔주는데 보니까 얘 재산이 있어요. 있을 유자 대충 알죠? 이제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갑에게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소유 여기 을 소유 부동산에 여기다가 갑이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책의 12페이지를 봐보세요. 책의 12페이지. 12페이지 여기서 12페이지 보면은 여기 말고 여기 12페이지 차용증. 어저께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기 12페이지죠. 12페이지 가서 차용증. 차용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꾸는 거라고 그랬죠. 꾸는 거. 꿔주는 거는 대여라고 그랬고, 그죠? 꿔주는 건 대여, 꾸는 건 차용증. 그래서 갑이 이제 아까 본 대로요. 홍길동을 갑이라고 그러고 얘를 을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돈을 꿔줄 때, 야, 너 차용증 써줘. 그러면 이렇게 차용증을 써준다면 자기가 꿨다는 거를 차용증 꿨다. 을이 김갑동이 차용금 이렇게 쓰고 이름 쓰고 주소 주민등록 쓰고 금 3억 원 또는 5억 원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꿉니다. 이렇게 돈을 꾼다. 그죠? 돈을 꿨어요. 그죠? 그래서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원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서 저기 앞에 갑하고 을이라고 합시다. 갑이 홍길동이고 을이 김갑동이고 그죠? 그 원금이 3억이죠. 3억이고 그러면 원금의 변제기는 2022년 3월 10일 그죠? 2021년 3월 10일이니까 여기서 원금을 3억을 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1년 3월 10일에서 1년 후에 갚으라는 거잖아요. 1년 후에. 그죠? 1년 후에 갚아라. 그래서 22년 3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태까지 3억을 을이 쓰잖아요. 빌려가지고. 그죠? 을이 빌려서 3억을 쓴다. 3억을. 그러면 3억을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요. 남의 돈을. 돈을 쓴 값을 줘야 되죠. 돈을 쓴 값. 그게 이자야, 이자. 그죠? 돈을 쓴 값.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쓴 값이에요. 원금을 쓴
쓴 값. 쓴 대가죠, 대가. 그죠? 대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너 연 24%, 연 24%로 해가지고 송금해라. 그래가지고 연 24%, 1년 동안 3억에 24%죠. 3억 곱하기 24%. 그죠? 그러면 3, 4, 12, 하여튼 뭐 곱해가지고, 하여튼 요만큼 이자를 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7,200만 원인가요? 7,200만 원. 예, 요거를 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후에, 그러면 22년 3월 10일 날 원금 3억에다가 이자 7,200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게 이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쓴 값이 이자. 그죠? 그렇게 하고, 원금 이자. 이렇게 돼 있죠. 원금 이자. 여기 이자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약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2021년 3월 10일 날 채무자 김갑동이 차용을 했고, 이걸 써가지고, 채권자 홍길동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차용증을 써가지고. 그죠? 이렇게. 귀야. 이렇게. 차용증 양식.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눈도장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누가 이제 여러분들 로스쿨 다니고 그러면은, 야, 나 차용증 좀 써줘. 이러거든요. 근데 양식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대로 따라서 쓰면 돼요. 따라서 써주면 되잖단 말이에요. 의외로 그런 거 많이 부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스쿨만 붙으면 꼭 다 변호사 된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시골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청탁토하고 막 이런 것도 써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얼른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본 대로 소장도 그 양식대로 좀 약간 러프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써서 주면은 비슷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 야, 근데 이렇게 꿔주는데 담보를 제공해야지, 담보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홍길동 김갑동이면 얘가 아, 그래. 내 담보, 내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에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사회생활하면서 안 들어봤죠? 저당권. 그게 뭐냐면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등기부등본 토지 이렇게 있죠. 그럼 어저께 얘기한 대로 토지 위치하고 면적을 위치하고 그죠? 위치, 면적 같은 걸 쓴 게 표제부라고 그랬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란이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대로 맨 처음에 소유자가 이율동인데 여기서 보존 등기 하면 최초로 등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최초 등기. 이게 최초로 이율동이 샀다가 그다음에 현재는 여기서 이율동이 김갑동한테 팔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율동이 이렇게. 현재 얘가 그래가지고 2021년 3월 10일 매매를 했고 2021년 10월 5일 날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이때가 등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 요 날짜가 등기다. 이렇게 어저께 분석 좀 해놓으라고 그랬죠? 평생 이 등기부 보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그래서 현재는 누구 소유예요? 따라서 현재는 김갑동 소유예요. 그죠? 김갑동 소유. 등기부 보면 소유구나. 이렇게. 현재. 예. 얘가 또 딸한테 넘기면 걔 등기가 되는 순간 걔 소유가 되겠죠. 현재는 근데 등기를 안 넘겼으니까 김갑동 소유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하고. 그런데 김갑동이 돈을 꿨어요. 돈을 꾸면은 돈 꾼 거를 이 등기부 이건 갑구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을구라는 걸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을구라고 써 있잖아요. 을구.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다가 쓰는 거예요. 을구에다가. 그래서 등기부 여기 봅시다. 이렇게 등기부는 세 가지 서면으로 돼 있어요. 첫째, 표제부라는 거.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위치하고 면적 같은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그죠? 면적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갑구. 한문으로는 갑이죠. 이렇게. 갑. 여기다가는 소유권만 쓰는 거야. 소유권. 그래서 최초로 소유권 취득한 게 보존 등기.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전 등기 쭉. 그래서 막 이전 등기 뭐 수백 개 있는 것도 있어요. 막 계속 이전이 되면. 그래서 현재 마지막에 이전 등기 된 사람의 소유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을구라는 게 있어요.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는 이렇게 세 장으로 돼 있어요. 세 면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 여러분들이 입문하면서 요것만 알아도 대박이에요, 대박. 이런 것만 딱.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스쿨 가면은 이런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등기에 뭐 쓰고 막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멍하니 그냥, 등기 모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확하게 분석해 놓으세요. 이번 기회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꿔줬냐면 3억. 아까 3억을 꿔준다고 그랬잖아요. 차용증에서. 그죠? 3억을 여기다 딱 쓰고, 채무자는 김갑동하고 주소 쓰고, 아까 돈 꿔준 사람은 홍길동은 채권자. 그러니까 홍길동이 3억을 꿔주면 변제기에 3억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걸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제기에 그 김갑동은 3억을 갚을 의무가 있는데 그게 채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채권, 채무.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딱 됐죠? 이렇게 딱 해내가지고 채권자인데 이렇게 저당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당권. 근자는 여러분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저당권. 저당권은 이거를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김갑동이 홍길동한테 3억을 꿨는데 변제기에 3억을 못 갚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 가지고 이 부동산을 홍길동이 가져가도 좋다는 뜻이에요.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근저당권자한테 근저당권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게 요게 설정 계약이고 요때는 등기를 한 거죠. 등기한 건 요게 항상 접수번호란이 등기한 날이에요. 등기한 날.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설정 등기. 이제 알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제 그죠? 그래서 을구는 주로 저당권을 써요. 저당권. 그래서 그러면 저당권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요. 이렇게 여기는 저당권이 아니라 그냥 보증을 써준 거잖아요. 그냥 보증.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본 대로 아까 을이 김갑동이라고 그러고 이건 홍길동이라서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만일 이렇게 해서 아까 본 대로 변제기에 을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이 아니라 그냥 돈 꿔주고 보증만 쓴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는 반드시 소제기를 해서 승소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 반복하는 의미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소제기해서 승소 확정을 받아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반드시 소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당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소제기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저당권 등기만 가지고 그냥 이 부동산 자체를요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소제기 안 하고 바로 저당권 등기 이제 법이 인정했어요. 법이 저당권 등기돼 있으면 소제기 안 하고 너 저당권 등기 가지고 그냥 경매 신청해도 돼. 이렇게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경매 신청해서 예컨대 지금처럼 또 정의 똑같이 그러면 경매는 똑같아요. 경매에서 정의 내가 그거 6억에 사겠어 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써낸 사람이 경매를 받아가겠죠. 그래서 하여튼 정의 6억에 이번에는 이렇게 경매를 받았다. 그럼 이제 누구게 되냐면요. 정의 여기다가 등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돈 6억 주고 소유 등을 해요. 그럼 누구 소유가 됐어요? 정소유가 됐고 을은 돈을 안 갚았으니까 소유권을 뺏기는 거야 그냥. 돈을 갚았는데 안 했으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6억을 경매 받았다는 뜻은 이거예요. 경매를 받았다는 것은 6억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정게 되는 거예요. 정소유. 그죠? 그럼 이제 6억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그 중에서 갑한테 5억을 배당해 주겠죠. 배당한다. 이렇게요.
그럼 갑은 5억 꺼주고 5억을 받았으니까 불리기 없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이자까지 다 받아내요. 이 경매 6억에서 갑이 그동안 꺼준 이자까지 다 배당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한테 불리기 없죠. 그래서 저당권이 훨씬,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보증 같은 건 보증보다도 이 저당권이 현재 거래, 현재 실생활에서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기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경매 신청하면 되니까. 근데 저렇게 저당권이 없으면 소재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고 그러려면요. 막 3년, 4년 막 이렇게 지나가요. 시간이.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간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변호사, 사실은 우린 이거 해야지 변호사들 먹고 사니까 이게 낫지 우리들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변호사 비용도 30까지 하면 변호사 비용도 몇 천만 원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훨씬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게 편리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쭉.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당권 이런 실효성이 있구나. 그죠? 효용성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을 꿔주려면 이렇게 물적 담보가, 이건 저당권을 물적 담보라고 그래요. 그 물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인적 담보보다 물적 담보가 효력이 훨씬 좋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좋다. 좀 이해는 되죠? 아직은 명쾌하게 여러분들 정리는 안 돼도 이 정도만 가지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으면요. 변호사급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급이.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 절차는 이제 로스쿨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요,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는 설명은, 안 해놨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까 노트한 것처럼 인적담보는 보증을 말하는 거고 물적담보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 이렇게. 그죠?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 책에서, 그러니까는, 인문의 그 모든 교수님이 이렇게 공통되게 하는 5가지를 지금까지 한 거, 어제 오늘까지 해서 다시 유효하게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 소유권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무효취소라는 개념,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 담보라는 개념, 인적담보, 물적담보. 그래서 지금 노트에 있는 정도로 대략적으로 좀 이해하고, 끄덕끄덕거릴 줄만 있으면 돼요. 그랬죠? 지금 현재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등기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표제부, 갑구, 을구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차용증, 그 다음에 또다시, 표제부, 갑구, 을구. 요거요, 을구.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등기 신청하면, 경매 신청은 바로 여기 중앙법원 같은 데다가 신청하면 바로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 어저께 간단히 봤었죠. 소장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원고라는 사람, 피고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청구의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청구치 원고가 바라는 바를 쓰고, 그죠? 2억 달러. 그 다음에 청구원이 그 이유를 쓰고, 그죠? 언제 돈 꿔주고 변제기 도래됐는데도 안 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서류. 피고한테 송달할 소장 복사본 하나 보내놓아야 되고,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돈 안 내주면, 재판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돈 낸 거, 변호사 선임서까지 다 넣어주고, 그죠? 이렇게. 이게 가장 간단한 소장,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답변서. 예, 요거는 이제 좀 지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저께 얘기했지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한테 우편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피고가 송달 받은 다음에 피고가 난 안 껐다. 나는 갚았다. 이런 말 하려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답변서예요. 답변서.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는요. 원고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무 나가면 알겠지만 원고가 제출하는 종이는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은 전부 다 또 파란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답변서. 그래가지고 원고 김갑동 피고 최삼식 얘도 변호사 선임해서 이제 답변합니다. 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고가 답변할 때는 피고 변호사가 답변하는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어저께 좀 전에 소장에서 원고가 청구 취지 뭐라고 그랬죠? 피고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피고는 자기가 돈을 안 껐어요. 안 껐거나 갚았어요. 그러면은 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줄 의무가 없으면 법원에 때 무슨 판결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원고 패소 판결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청구 기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 원고 청구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피고는. 그죠? 피고는 원고를 패소 판결 내려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본 대로 피고는 파란 걸로 원고 주장 일시 원고 주장의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 껐다. 그죠? 안 껐으니까 원고를 패소시켜 주시오. 이러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소장하고 답변서가 대립되는 거 알겠죠? 대응되는 서면. 소장, 답변서. 소장은 빨간색, 그 다음에 답변서는 파란색.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대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는. 그죠? 이렇게 써서 내면 돼요. 이렇게 써서 내면 이제 이런 게 답변서다. 이렇게 답변서고. 그럼 이렇게 원고도 서면 제출하고 피고도 서면 제출하고 이제 법원이 원고 피고를 불러요. 이제. 불러가 직접 물어보죠. 원고 왜 소를 제기했습니까? 그럼 원고가 2억을 꿔줬는데 안 갚습니다. 그럼 피고 왜 안 갚습니까? 그러면 나는 안 껐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에 답변서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갑시다. 이건 너무 복잡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하고 답변서를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맨 앞에 것만 보고요. 그래서 19페이지를 가보세요. 19페이지 여기. 그럼 이제 법원에서 재판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 서초동에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거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판결문도 빨간 거를 위주로 해요. 이렇게 제3민사부 판결 이렇게 해요. 그 원고 김갑동 피고 최삼식 그다음에 재판이 끝난 날을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변론 종결 이 날이 끝났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난 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또 이거 쓰는 거 그러니까 판사가 되는 거를 저기 로스쿨 갈 때 제일 목표로 삼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판사,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변호사,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판사들이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고가 청구 취지에다가 피고는 2억을 주게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 취지라고 안 쓰고 주문이라고 써요. 주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률 용어니까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 내리는 걸 주문이라고 하는구나. 주문.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피고를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청구 취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고 그래서 여기 청구 취지를 써줘요.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 피고 원고 2억을 지급달라는 판결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판결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원고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겠죠? 피고 원고 2억을 다 지급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원고는 2억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이게 확정되면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원고 승소 판결이야. 승소 판결. 전부 그죠? 2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2억을 줘라 그랬으니까 이제 승소했죠. 그죠? 승소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유라는 말 썼죠. 아까 청구 원인이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원고 청구 원인을 썼을 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문에다가 이유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피고는 원고한테 왜 2억을 주냐 하면 해가지고요. 그래서 쭉 보면 2020년 7월 1일 날 2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9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대여한 사실은 꿔준 사실이죠. 꿔준 사실. 사실이 인정된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넌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한 판결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민사법에, 입문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다섯 개 쟁점, 그죠? 했고, 그 다음에 소장, 답변서, 판결문. 가장 간단한 요금은 가지고 그 용어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답변서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법원은 판결을,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주문,
청구원에 대해서는 이유,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만 입문만 하면 돼요, 입문만. 지금은. 알았죠? 아, 판결문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쓰는 사람이 판사, 그죠? 그 앞에 소장 답변서 쓰는 사람은 변호사, 그죠? 이제 검사는 이제 형사법 가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형사법 가서 입문하면 되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또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22페이지쯤 가보면, 여기요. 법률용어 해설 해가지고 이제 사전이라고 영어 사전처럼 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찾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읽지 마세요. 왜냐면 공부할 때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해나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다 하고 나서 찾아보는 정도고, 우리 용어는 그 해당 사실관계, 사례, 그런 데서 아까 뭐 과실이 뭐고 고의가 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습득하는 게 좋고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말의 나열들은 해나 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영어 사전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는 정도로 하면 돼요. 알았죠? 예, 그것까지 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 하나 줬다. 이렇게 영어 사전처럼 법률용어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률용어 찾아보는 사전. 근데 지금은 읽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쭉 가가지고 36페이지 그 앞에 보면 민법 총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저께 얘기했지만 민법은 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민법 총칙부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고 로스쿨 가도 맨 처음에 민법 총칙부터 하게 돼요. 알았죠? 예, 그럼 지금부터 10분 쉬고 민법 총칙으로 이제 우리 또 입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